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뉴스 브리핑을 시작으로 기자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리셀이죠. 아리셀 공장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섰죠.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경찰과 노동부로 구성된 인력들이 이 아리셀 공장 그리고 그 인력 공급 업체 2곳 등 해서 모두 3개 업체 5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리셀의 대표죠. 박순관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공정과 관련한 각종 서류 또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이번 화재의 어떤 실체를 최대한 빨리 밝힌다 하는 이제 방침이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원 또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 9시부로 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비슷한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아리셀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났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수인데 사망자 신원 확인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이제 3구에 대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끝내 숨진 최초의 사망자죠. 50대 A 씨 그리고 역시 소사체로 발견됐던 40대 B 씨 그리고 마지막 실종자로 역시 소사체로 수습이 됐던 40대 C 씨 3명인데 이 지문 감식을 통해 가지고 모두 내국인으로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시신들은 이제 지문 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됐기 때문에 DNA 채취라든가 이런 이제 대조 작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잘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군요, 아직도. 네. 자, 국회 얘기를 해보죠.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여는데 지금 11개가 아니죠. 18개 중에 11개는 상임위원장이 정해져 있지만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내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국회 부의장 그리고 7개 상임위원장까지 선출을 하게 되면은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 원 구성이 완료가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을 통해서 6월과 7월 임시 국회 일정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개원식이 다음 달 5일 열리게 되고요. 그 전에 2일부터 4일까지는 이제 대정부 질문 그리고 8일과 9일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의료 공백 사태를 놓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국회에서 또 공방을 벌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료 박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그리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제 설전을 벌였는데 의사협회 쪽에서는 현 사태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의료 시스템을 손을 댔던 이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은 최근 들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 학대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손 축구 아카데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손 감독과 코치진들이 이 어린 선수에 대해서 욕설과 처벌 등 그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죠 아동 C군 측은 오키나와 전지 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손 감독은 이 고소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하면서도 이 시대 변화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이제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이제 반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김봉래 기자였습니다. 진행하는 국빈관 순서입니다. 황민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아 그거는 네. 뉴스 브리핑으로 이제 뉴스 나온 브리핑 거고요. 그렇죠? 국빈관 이름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국빈관 이름으로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영빈관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근데 첫 번째 소식이 좀 더티한 소식이네요. 오물풍선을 지금 북한이 6번째로 날려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 내용이 북한이 네. 어제 6번째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고 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북 전단을 보내고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풍선 소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등 24개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늘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기자회견을 열고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장하고 전쟁 위기를 가속화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특히 경기도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새벽마다 대형 풍선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 당국은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남남 갈등 비슷하게 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약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국민계몽운동본부를 이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군요. 예, 국민계몽운동본부는 21일 지난 21일이죠. 김포시의 한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형 풍선 59개 대북 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일이죠. 파주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연합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경기도는 대북 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돼 네.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을 하고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 김정은 위원장 동생이 김여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자꾸 보내니까 우리가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예. 서로니까 이제 맞대응한다. 서로 맞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 북한이 지난 28일부터 6차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물풍선을 날조 살포를 했는데 어젯밤도 날아왔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밤 9시 50분쯤에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고요. 예. 또 북한이 어젯밤 남쪽을 향해 살포한 오물풍선은 250여 개이며 이 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오물풍선 안에 혹시 무슨 폭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걱정한 분도 있었는데 지금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풍선에 매달린 그 오물 풍선에 매달린 적재물이 10kg 정도가 나가는 만큼 이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면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10kg이 떨어지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황민호 기자가 이제 일산에 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오물풍선? 못 봤습니다. 아, 그 동네는 또 안 가는군요. 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좀 우리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게 이 비행기 운항이 좀 차질이 빚어지고. 예, 차질을 실제로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6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인천항공이 아니죠. 인천공항 국내외 항공기 수십 편의 이착륙이 중단되거나 회항이 됐습니다. 이 풍선이 항공기의 엔진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도 검토 중이고 탈북 단체들은 계속 전단이나 쌀을 보낸다는 계획인데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사과할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이 오늘 새벽에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반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비행 도중 공중 폭발해서 파편 조각이 250km를 날아간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에서 연기가 많이 났고 비정상적인 기동을 했다는 점에서 추진체 문제로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연기가 서울에서도 감지가 됐죠. 봤다는 국회에서도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감지됐다고 그러던데 한미일의 북핵 대표들이 논의를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군이 혹시 대북 확성기를 트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할 때도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준비는 했지만 예. 내용물에 위해 물질이 없고 우리 측 피해가 없어서 방송하지는 않았는데 예. 여러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북 확성기는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대북 방송이 재개됐고 그 당시 남북은 고사총과 155mm 포탄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남과 북의 극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군이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 해병대는 해상 사격 훈련 중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인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를 했습니다. 예. 해병대가 한 거군요. 해병대가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해병대 출신들이 유독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도국의 예. 박준상 기자 예.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예. 박준상 기자가 있고 TV 제작국에 3명이 더 있어요. 많이 있군요, 거기는. 예. 예. 이들의 이름을 말해도 될까요? 아니 뭐 굳이 뉴스에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해도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모 PD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름을 예. 말해도 되냐? 예. 네, 인권 침해라고 예. 말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그래가지고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본론을 가서요. 예. 해병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최근 GPS 교란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시행되는 첫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례적으로 해병대의 화력 운용 능력 향상과 군사 대비 태세의 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서북도서 정례 해상 사격 훈련의 본격 재개를 공언을 했습니다. 예. 황민우 기자,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초동 언박싱 시간입니다. 언박싱입니다. 예, 네. 언박싱이죠. 예, 배재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질문을 제가 이제 봤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어떤 겁니까? 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교통상식 알쓸교라고 알려드렸는데 예, 예. 관련된 판결문 2건 들고 나왔고요.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다라는 내용 첫 주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백색 실선 이게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선인데, 네, 실선과 점선이 있죠. 그렇죠. 저는 뭐 운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 안전 표지인데 어떻게 보면 통행 금지를 지칭하는 선입니까? 잘 몰랐어요. 네,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판결이고요. 지난 20일 이제 공개로 열린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었는데요. 예.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이지 통행금지 표지가 아니다. 그런 판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백색 실선이 그려진 도로에서는 직진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까? 좀 복잡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발단이 이제 뭡니까 이번 사건? 사건부터 좀 살펴보면요. 예, 네. 지난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이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2차로로 흰색 실선을 넘어서 이제 차로를 바꿨는데 예. 이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 택시 운전자가 이제 추돌을 피하려고 네. 급정거를 한 겁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택시 타고 있던 승객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자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예. 이 검사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이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넘겼다. 무슨 네. 뜻입니까 이게? 이 먼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약칭 교통사고 처리법이라고 하는데 예. 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별한 사례를 인정하는 법률이고요. 전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만약 사람이 다치게 되면 예. 이 반의사 불벌죄, 다시 말해서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원치 않으면. 않거나 예. 예. 또 자동차가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2항 1에서 12호항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중앙선 침범이나 뭐 음주운전, 뭐 그럼 무면허 해야죠. 운전 이런 예. 게 있죠. 예. 근데 그 가운데 이제 1호가 이 통행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한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이 1호가 승용차 운전자가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백색 실선이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선인데 이것을 통행 금지 표시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맞습니다. 쟁점이네요. 예, 예. 이 사실 하급심이나 상고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트렸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지난 2004년 4월에 이제 대법원 재판에서는 이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고 이제 처벌을 했었는데 이 1, 2심 재판부는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고 예. 또 승용차 운전자가 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이 검사의 공소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 대법원 역시 10년 전 판례를 스스로 뒤집고 원심 판단을 존중했는데요. 이 대법원은 우선 이 도로교통법상 이 통행 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만들어진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재판부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이 다리나 터널에서 예. 이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 특례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제 들었고요. 네. 특히 이제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 이 청색 실선하고 이 백색 실선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 이 청색 실선이 모든 시간대 통행 금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 이제 공개 재판으로 열렸는데요. 재판장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주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색 실선으로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 차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청색 실선은 백색 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사상의 책임도 있고 운전자가 그래도 주의해서 운전해야 된다.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얘기 맞습니다. 같아요. 예. 자, 다음 주제 어떤 겁니까? 예. 이 똑같은 알쓸교 주제인데요. 예. 이 지인이 몰래 내 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차주인 나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자기 차가 아닌데 자기가 아는 분이 몰래 차를 내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사고 예. 났어요. 그러면 내 책임이 있냐 없냐 그 얘기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이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이제 차량 소유주 A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제 이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차량 소유주에도 책임이 있다고 다시 이제 판단하라는 뜻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같이 이제 돈을 내라는 거죠. 어떤 피해자에게. 사연입니까 이게 그럼? 네.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건 개요를 요약해 보면요. 이 A 씨라는 사람이 이 사고를 낸 B 씨와 네. 2, 3년 전에 이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서 이제 네.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10월에 어느 날 저녁 술 먹기 좋은 날이겠죠. 예. 이 A 씨와 B 씨가 만나서 이 주차를 한 다음에 술을 마셨다가 결국 B 씨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B 씨가 다음 날 오전에 이제 A 씨가 잠을 자는 틈을 따서 자동차 열쇠를 몰래 이제 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그만 후진을 하다가 이 보행자를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를 낸 거죠. 이제 보험사는 A 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또 B 씨에게는 일반 손해배상을 적용해서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몰래 운전했기 때문에 차량이 내가 소유더라도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 그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사실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이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이 소유자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법원도 A 씨의 책임을 인정해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 이 항소심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예. A 씨가 자동차 절도를 당했기 때문에 운행자성이 없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A 씨에도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이 얘기 듣고 만약에 사고 안 났으면 이 차량 소유자가 아, 운전했구나 네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런 뜻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예.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예. 특히 이제 A 씨가 사건 발생 이후에 B 씨에게 이제 합의금을 받아서 이 고소하지 않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을 이제 절도 사용 자동차 등 불법 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이제 나중에 예, 가만히 됐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했는데 변호인 측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소유자와 이제 무단으로 운전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당연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보호가 좀 우선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대법원에서 타당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허브의 이한나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예. 네, 다 끝났죠? 네. 예, 지금까지 서초동 언박싱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일반 지하철보다 3배나 빠른 GTX 구성이 용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29일 개통됩니다. 거기 역을 갔다 온 박원식 기자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면 저희 그 친가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29일 날 개통이 됩니까? 구성역이? 그렇습니다. 예. GTX A 구간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수서와 동탄은 지난 3월 30일 이미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수서와 동탄 사이에 삼성역과 구성역이 있는데 예. 삼성역은 이미 개통이 됐고 이번에 29일 날 구성역이 개통되게 됩니다. 먼저 이성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GTX-A 구성역이 29일 날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현재 수인 분당선으로 35분이 걸리던 거리를 14분으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고요. 네, GTX는 대심도 즉 지하 50m 이하에서 가기 때문에 일반 전철이 시속 40에서 50km 달리면 GTX의 경우는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네요. 철도입니다. 네. 지하철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이제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역사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구성력을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 모던하다는 그런 기분을 모습을 느꼈고요. 천장에 마감재를 하지 않아서 좀 넓게 보이고 공간이 좀 확대돼 보이고 그리고 승강장에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데요. 아직까지 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이승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하 메인 플랫폼에서부터 한층 올라온 대합실 부분에 보면은 이쪽 서측으로 동측으로 연결되는 통로와 서측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측으로 연결되는 통로 끝에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수직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직구를 통해서 이제 동측으로 이어지는 출입구가 만들어지는데 그 공사가 이제 연말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네, 이게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소 울림이 있었습니다. 많이 울림인데. 네, 구성역은 지하 4층 규모고요. 대합실은 2층에 있고 승강장은 지하 4층에 있습니다. 구성역 개통을 해서 그동안 서울로 오가는 데 불편을 느꼈던 용인시 주민들이 큰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근데 이제 주변에 주차장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용차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다 네, 차 그 부분에 놓고. 대해서는 용인시가 굉장히 그 각 역 개통에 맞춰서 주변 교통과 연계도 확실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말이죠. 이게 GTX는 이제 알겠는데 A 구간, B 구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윤석민 국가철도공단 GTX 사업본 부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 모두 운정 삼성 사업으로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 2km 사업으로 본고장 6기에서 차량기지 1기에서 건설 기간은 60개월, 운영 기간은 30년으로 공정률 79.6%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산 사업은 대정 사업으로 정거장 5에서 차량 검수시설 1에서 건설 기간은 24년 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98.9%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운정에서 네. 동탄까지 그 구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예. 문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서울 삼성역이 언제쯤 건설되느냐, 완공이 되느냐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국토부는 오는 2028년까지 예정대로 이 구간을 A 구간을 완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윤진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말입니다. TTX-A 수서동탄 구간의 구성역은 이번 6월 29일 개통하고 파주 운정 서울역 구간은 금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삼성역이 28년 완전 개통되면 A 노선은 운정 동탄까지 전 구간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동탄역 등 주요 역사의 연계교통 체계는 지자체와 함께 보다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이 현 정부 들어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초 처음 시작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되는데요. A, B, C 세 개 노선이었는데 지금은 H 노선까지 늘어났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인천대 입구역에서 마성역까지가 B 노선. 그리고 득정역에서 수원역과 상록수역까지가 C 노선입니다. 네. 또 장기역과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팔당역과 원주역까지 가는데 이 구간은 D 노선이고요. 그리고 이 노선은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득수역까지 갑니다. 그 밖에도 의정부역에서 수원역까지 F 노선이 네. 있고 성우역에서 숭이역까지 G 노선 그리고 문산역에서 위례역까지는 H선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BC 노선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데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데는 현 정부 들어서 일입니다. 네, 이런 GTX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울까지의 통근 거리가 짧아지죠. 짧아진 대신 거리는 늘어납니다. 거리는 또 더 늘어나요. 멀리서도 서울로 올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도심 공동화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GTS 역세권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GTX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에만 국한됐던 게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 충청권에 CTX가 있고 부산에 BUTX, 대구와 경북, 광주와 나주 역시 광역 급행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철도 지하와 관련해서 지하 공간을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걱정이 이렇게 많이 설치했는데 이용객이 생각보다 적다 그러면은 좀 적자 나오고 막 이럴까봐 걱정해요. 그건 또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부분 예타라고 예비타당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변전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전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시설인데 이게 위해 물질이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동대문구 청량리 역 일대의 주민들이 강한 반대 목소리 있는데요. 전자파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민들은 대부분 이 전자파 못지않게 이게 잘못하면 화재가 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기자들에게 변전소 시설을 이렇게 직접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측정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반대 목소리를 짚어보면요. 청량리역의 GTX C 구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변전소가 설치되는데 지하에 물론 설치됩니다. 그런데 인근에는 아파트 등이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현재 높은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전자파와 화재 위험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의 경우에도 상동 호수공원 인근에 지금 변전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부천시 의회까지 나서서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측정해가지고 그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좀 해명하고 이래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도 있고 하지만 국토부 입장이 중요한데 국토부에서는 주민 설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윤진한 국토부 철도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GTX 건설의 필수 기반 시설인 전철 변전소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는 전자파 측정 결과와 같은 과학적인 논거를 가지고 긴밀하고 충분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GTX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식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오영애 캐스터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 전남과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남부지방으로 내리는 장맛비는 모레 금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와 남해안 쪽으로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 전남해안과 부산, 경남 남해안으로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강릉, 제주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 32도, 부산 25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